안녕하세요, 히임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2년도 국가직 개조 해설 강의를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11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변호인도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함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아 범위 안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맞는 보기고요. 증거 동의 효력은 당해 신급에만 미치므로 공판 절차에 갱신이 있거나 신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증거 동의가 당해 신급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효력이 신급을 달리해도 유지되므로 다음 신급에서 이미 동의된 증거 동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급을 달리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돼가지고 그 유지된 이미 동의가 된 증거 능력을 다툴 수는 없어요. 다음 신급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이고, 3번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가론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 동의도 가능하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전체적으로 맞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론적인 경우에 그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 동의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문화태정하여 수서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위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가져간다.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둘 다 무단태정을 했어요. 이때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보는 거로 이건 12번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없다. 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데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 대항인 공동피고인은 소송 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동피고인인데 서로 대항범위인데 대항범위일 경우에도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면 서로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서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증인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고 적은 2번이 틀렸고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따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겠고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10조는 아마 전문 증거를 다루고 있겠죠. 전문 증거를 다루고 있는데, 이때 이 전문 증거의 범위 안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310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포함되지 않으니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30조가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여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동피고의 진술은 거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2번이 틀린 게 되고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고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당연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겠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옳지 않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 재판에 있어서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반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맞는 복이죠. 대신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맞는 거 맞고, 재정 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이 다시 있대요. 그게 정당한 공소 제기로 받아들여졌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공소 제기가 재정 신청이 있어서 그게 정말 유효한 공소 제기인지 아닌지 그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공소 제기가 언제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다면은 그 공소 시효에 관해서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 공소장에 적용 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 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의 그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었대요. 그런데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에서는 그 공소 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에서는 그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술 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바로 답을 눌러버렸네. 실사원 성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형사소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이게 바로 틀린 보기가 되겠는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신문 조서의 경우에 사망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이 경우를 전문법적의 예외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320조에서 적용된다고 하면 틀린 거죠. 적용되면은 전문법적의 예외잖아요. 예외인데 그 사망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그 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 틀리고, 형사소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하면 피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거는 진술 내용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제 사실과 부합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신문 도서는 그 공동 피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 능력이 없다. 공동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공동 피고인이 피신문 조서, 이것도 똑같이 적법성이랑 내용 인정이 되어야 증거 능력이 있을 텐데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었더라도 내용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3번 맞는 보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물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신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건지만 공판기일의 양물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했다면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에도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용을 부인했다면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문제 15번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보세요. 일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말을 주고받는 육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운동이 포함된다. 통비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에만 한정되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운동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아니겠죠. 그래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통비법에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틀림이고, 통비법이 규정하는 감청에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 체록하는 행위, 통신의 성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통비법에서 규정하는 통비법이 규정하는 감청의 범위를 말하고 있죠. 이 감청의 범위에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수신이 수신을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엿드는 것은 감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기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량, 번호, 보호 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전자장치나 기기장치를 사용해서 원래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을 제3자가 엿듣는 것을 뜻하는데,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그것을 감청했다고 그것을 제출할 의도로 청취했다고 했죠. 이것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서 제3자가 엿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맞는 보기고요.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통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한 때는 집행 동일부터 14일 이내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긴장하는 경우에는 보관 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죠. 사관이 맞는 보이고요. 16번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을 물어봅니다. 전자정보의 압수. 1번 피해자 소유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이미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사실에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어떤 맞는 말이죠. 이게 틀린 곳이 없어요. 틀린 곳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옳은 보기인데,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맞는 보이고요. 이미 제출된 전자정보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지 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이 독수가식 이론이라고 했죠. 위법하게 얻은 위수증에서 얻은 2차 증거도 다 사후에 영장 발부를 받거나 사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고 그 위수증 1차적 위수증으로부터 얻은 2차적 위수증도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고, 전자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탐색 국제 수립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참여권 보장에 있어서는 변호인에 한해서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 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까지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된 전자저장 매체에서 범죄 혐의 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이미 제출의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이미 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한 문장 보세요. 당해 전자저장 매체에 대한 이미 제출의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이를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린 표가 되고요. 다음 17번 강제 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보기.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 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등의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보기죠. 그래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는 이것을 수사로 보자 수사기관의 처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까지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위법하다 한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보이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 제시를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의 신체에 대해서 수색을 할 때에는 의사와 여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수색할 때 의사가 필요할까요? 의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지야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문제, 보강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기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골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한 바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세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변호인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맞겠고요. 당연히 몰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진술 내용이 자백 보강 증거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땡땡 자동차 권고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 측의 제보 때문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 보고로 학교 총장실을 침입 청구했다는 피고인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의 갑이 땡땡 자동차 땡 영업소를 청구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 내용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이 두 사건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한 게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는 게 맞고요. 피고인이 각각 합동하여 피해자 을의 재물을 덜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 보강 증거가 안 될 수 없겠죠. 우리 반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죠. 피해자 을의 자백했을 때 피해자 을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자백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된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의 비호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란 전체 범죄 사실에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차량 등록증에 차량의 보유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됐대요. 그런데 이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무면허 운전에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량의 소유자가 등록증에 기재가 되었다면은 기재가 됐는데 그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제 사건에 대해서 보호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틀렸고요.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정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맞고요. 공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 관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재수사가 보안소송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좀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보안소사를 고쳐야 돼서 틀렸고요. 즉시 항고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즉시 항고의 계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즉시 항고는 7일. 이거 틀린 부분이 아니고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보기고요. 바로 넘어가서 즉결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결 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루에 처할 사건이다. 맞고요. 20만원 이하. 즉결 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선고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죠. 즉결 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틀렸고요. 즉결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 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청구 재판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 심판이 확정됐으면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정확하게 없어졌을 때도 그 확정된 때와 효력 결정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기간 연가됐거나 포기하거나 취하에 대해서도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되는 것은 확정 판결과 같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상 2022년도 형사소송법 개론 국가제 기초문제 해설 강의 해봤고요. 다음에는 2021년도 형사소송법 개론 기초 해설 강의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